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안타까운 화재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초기 진화는 됐고 내부 수색 중인데요. 안타깝게도 고립됐던 20여 명 대부분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일단 화재 현장부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실종자가 그럼 다 숨진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20분 전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22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 진화 후 건물 내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당국이 실종됐던 21명의 시신을 수습한 건데요. 다만 연락이 닿지 않은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수색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사망자 1명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건데요. 이 밖에 2명이 전신 2도 화상의 중상을,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어느 정도 잡힌 오후 3시 10분에서야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인 뒤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수색 작업을 벌여 실종자 시신 21구를 모두 수습했습니다. 자, 4시간 큰 불길을 잡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곳 리튬 전지 공장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이 공장은 지상 3층 규모인데요. 전지들이 보관돼 있던 2층에서 폭발이 시작된 걸로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을 했지만 큰 불길을 잡기까지 4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불이 날 당시 공장에는 작업자 10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2층에 21명이 고립됐다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은 사망자 중 20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화재 원인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층에서 배터리 완제품을 포장하는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요. 또 DNA 감정 등을 통해 실종자들의 신원도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하필 불이 난 공장이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빠르게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3만 5천 개의 배터리가 안에 있었는데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한 번 더 현장 연결해서 사망 원인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공장은 불에 완전히 새카맣게 타서 이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처음 대피했던 직원은 배터리 한 개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 그 뒤로 연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초기 영상을 보면 당시 전지의 폭발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공장에서는 포탄 터지듯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보입니다. 목격자들은 불이 났을 당시 펑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말합니다. 가스통 터지듯이 그런 심한 폭발음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한 폭발 소리가 났어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많이. 화재 파편은 100m 넘게 떨어진 길 건너 가게까지 튀었습니다. 화재 파편? 그게 엄청 많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몇백 미터가 되는데 여기까지 날라왔으니까. 당시 공장에는 엄지손가락만한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 5천 개가 있었는데 연쇄 폭발이 일어나 불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은 연쇄 폭발로 내부에 진입하지 못한 채 건물 벽에 물을 쏘며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로는 마른 모래와 팽창 질석을 뿌려 불을 껐습니다. 공장 내외 장재 역시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장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대피 계단으로 탈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권경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이 배터리 공장 11개 동 가운데 불이 난 건 3동 2층이었습니다. 1층 근무자들은 폭발음과 함께 화재 경보 알람이 울려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1층에서 근무하다가 저도 대피를 하는 사람이라 폭발음 소리를 듣고 저도 대피를 했어. 하지만 완제품이 보관된 2층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 직원 21명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된 겁니다.
2층에는 2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연기 때문에 계단을 찾기가 어려웠던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나가는 대부분 다 알죠. 대부분 한쪽 통로로 이용을 하는데 뒤쪽 통로도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2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망자들은 신원 확인이 어려워 경찰이 DNA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청은 발견된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들의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 위반은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백기투항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국회에 들어가되 독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론에 힘이 실린 걸로 전해집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에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같은 야만의 국회를 더는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한 곳도 가져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오후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신임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는 추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추 원내대표 재신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습니다.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목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내부 선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연재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초기 구도는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 대 비한동훈 연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어제 밝힌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두고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던 후보들, 한동훈 후보가 어제 밝힌 최상병 특검법 대안 발의를 두고는 3대1로 갈라졌습니다.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하는데 그럼 그 특검 다 받을 것이냐. 뭐 한동훈 위원장 후보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윤상현 후보도 국민들 의구심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 책임론을 꺼낸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3대1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공천 취소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들에 대해 일괄 복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 내부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들에 대한 일괄 복당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됐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 등이 해당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화합과 단합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복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시로 해당자 파악도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이전에 복당 처리 의지가 강하지만 내부 반발도 커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핵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는 최근 공천 취소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정통 보수 가치는 사라졌다고 직격했고 도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봤던 한 후보의 인간미를 지적하며 공천 취소로 인한 지지자들의 절망과 상처는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복당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두 명에 대한 복당 여부는 당권 주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후보가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일부 여당 지지자 중에는 한동훈 후보가 보수 맞냐, 좀 주변에 보수 아닌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정체성을 문제 삼는데 어떻게 한동훈 정체성은 보수입니까?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에 있어서 룰 준수를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을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치의 지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수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게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바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사실 윤석열 석자를 떼고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인연으로만 따지면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요. 네.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대단한 직관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저는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시절에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꽤 있었군요. 네. 사람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쩌다 지금 총선을 거치면서 마치 반윤 후보라고 지금 딱지가 붙은 것처럼 됐습니다. 반윤 후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을 개파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인을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개파를 나누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렉시트에 찬성하냐 아니냐, 연금 개혁에 찬성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어떤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인의 개파를 나누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용한 분류이거든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인 것 같습니다. 친국민이고 친국가고 친국민의 힘입니다. 모두 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대표 되시면 대통령을 만나실 기회가 있겠죠? 만나시겠죠? 집권 여당의 시너지는 결국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에 있습니다. 당연한 절차고 우리 집권 여당의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만나면 좀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무도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고 국민들께 얼마나 더 잘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도한 공격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얘기들이죠. 그런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또 반대로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격을 해요. 또 대통령을 좀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는 검사 정치는 이제 안 되겠다. 예. 출신으로 이제 문제 삼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의 검사 시절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였던 언행이나 어떤 성과 그리고 정치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나갈 정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지켜봐 주시면 그런 프레임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동훈에 대한 보수층 인기의 또 근저에는 이재명 민주당과 잘 싸운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헌법 84조 이야기도 처음 꺼냈는데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대표가 되면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 말씀은 드립니다. 저희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지금은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전 당대표가 되면 정치를 할 겁니다. 정치의 상대방이고 설득하고 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공공연히 불릴 정도로 거의 완전한 일극 체제를 완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완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수완은 정말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원희룡 후보는 법무부는 지난 2년 무엇을 했느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셨던 겁니까? 후보들 사이에 그런 식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와 그 관련자들이 다수의 중대범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결과가 나오면서 그리고 혹시 더 임박해 가고 있죠, 결과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의 특징은 다들 그러려니 예상하더라도 막상 그게 현실화되면 일종의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9년 6개월 선고에 대해서 뭐 그 정도 중형 선고될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막상 선고되면 국민들께서 아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민주당에서 대단히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8월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나 위중법 범죄나 선거법 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이 다른 현타가 오게 될 것인데요. 저희는 그때 이탈하시는 중도층이 자랑스럽게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선의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단하실 수는 없지만 8, 9월 되면 그래도 유죄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검법 수정안을 갖고 조금 이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얘기를 하신 이후에 특검법 수정안을 한 게 민주당의 특검 전국으로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보수층이 이렇게 일부가 반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제3자 특검을 저희가 발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반응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아니다라고 반응하시기도 했고 일종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의 구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의 구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는 후자인 대법원장 그러니까 제3자가 공정하게 정하는 특검이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었나라고 의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저희는 108명을 보유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계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도저히 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한 법입니다. 민주당 쪽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요. 일종의 이만큼의 더 나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회의를 지금 국회 입법 독주를 통해서 통과되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언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제2요구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금 제가 제시한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탈자가 생겨서 거부권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네. 때 정부와 여당이 받는 타격은 정말 심대할 겁니다. 저는 지금 법리적으로는 특검법을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종섭 그 대사의 출국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로 저희가 네.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을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나빠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해드리지 않는 상태라면 저희의 네.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해드려야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지도부가 공천 취소됐던 총선 때 도태우, 장해찬 두 사람의 복당을 검토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지도부가 아니니까 그 네.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의힘은 네. 무소속 탈당해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한 복당 네.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이재명을 뺀 한동훈의 정치를 짧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분배해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을 뒷받침하고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밖에 보면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오픈 스튜디오 밖에 지지자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보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떤 점에 강점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죠. 저는 가장 최근에 네.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힘을 지휘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돼서 우리의 지지자들이 네. 우리 국민의힘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한 건데요. 자, 성공한다면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번째 대표 연임인데 경쟁 출마자도 보이질 않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마가 거론됐던 비명계 5선 이인영 의원 측은 채널A에 현 시점에서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비명계는 최고위원도 도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어차피 출마해도 안 되는데 들러리 서려고 나갈 순 없지 않냐며 1년 정도는 친명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 1극 체제 강화가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도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책임은 권한과 함께 간다며 이를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사법 리스크,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인데요. 각자 무슨 길이에요? 네, 오늘 후보들이 각자 다른 길로 바빴습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킹메이커의 길을 택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철우 지사까지 대선 주자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드려야지 저희 당이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나 후보, 지난주 홍준표 시장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호감 한번 해? 원하는 사진 나왔다 이제. 네, 다음 원희룡 후보는 어떤 길이에요? 네, 원 후보는 자신을 낮추는 길을 택했습니다. 빼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당 대표는 총괄자로서 등장을 해야 되지. 오늘 저 정도 할까요? 기자들이 요즘 앉아서 이거 치던데 같이 앉았군요. 네. 한동훈 후보는요? 네, 한동훈 후보는 당의 작은 부분부터 챙기는 길을 택했는데요. 오늘 출마 선언 후 첫 오찬을 국민의힘 당사를 관리하는 이 미화원들, 경비원들과 함께한 겁니다. 과거 비대위원장 때도 미화원들 챙겼던 기억이 있죠. 네, 그때도 당사 미화원들과 식사를 하며 패딩과 국민의힘 점퍼를 선물했죠. 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힘쓰는 분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겠죠? 네, 맞습니다. 2년 전 이재명 대표도 이 취임 후에 당사 미화원들의 휴게실을 재정비하고 안마 의자도 설치했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누구와 손잡나? 사진 보니까 런닝메이트 이야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함께할 최고위원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 누구와 손잡을지 일찍이 확정지었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이 당을 혁신해 나가야겠다. 네, 진종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한 후보 손을 잡습니다. 아까 처음 보니까 원희룡 후보 옆에도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원 후보 오늘 구애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 원 후보가 마지막까지 손을 내민 사람 누굴까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용기 있는 희생을 이제는 인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반대하고 그냥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하루만 좀. 사모님 못 이기시면 제가 여수댁 설득하러 지금 제가 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예스로 답변한 걸로 알고 우리 장관이 무대 보내. 네, 원 후보는 오늘 김민전 의원도 찾아갔습니다. 김 의원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대변인직을 사퇴했는데요. 원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이니까 시간은 별로 없긴 해요. 다른 후보는 어때요? 오늘 나경원 후보는 이 러닝메이트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시지 않은 모든 분들이 저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친명 앞으로 이건 뭘까요? 네, 민주당도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이 올랐는데요. 오늘 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가난했고 배고팠고 외로웠던, 그래서 상처가 많은 이재명의 굴곡진 삶이 우리 국민 삶의 기준으로 그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은 이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스터에도 이 대표가 보이죠. 군 출신 친명 김병주 의원도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니까 최고위원도 친명들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출마가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도 일찍이 이재명 대표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당 대표를 향한 가짜뉴스를 막 쏟아냅니다. 팩트체크 없이 이 대표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생사람을 잡은 건데요. 친명 김민석 한준호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원내에서는 이 사람도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을 사수하고 당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는 일. 네, 여야의 전당대회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두 당 모두 흥행몰이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4차례에 걸쳐서 풍선에 실어 날려보낸 오물 7.5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분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기생충이 검출되는가 하면 북한에서 떠받드는 수령 교시문건도 발견됐습니다. 박수일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번에 걸쳐 살포한 오물 풍선은 약 1,600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7.5톤에 달하는 쓰레기의 내용물은 빈 휴지장뿐이라며 정치적 선동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통일부가 수거한 오물 풍선 70여 개를 분석했더니 오물에 포함된 토양에서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이 토양에선 사람의 유전자도 나왔는데 기생충이 인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문건 등 훼손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수령 교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신속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지원 차원에서 우리 의류업체가 북한에 보낸 의류는 칼로 훼손된 채 되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 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사흘 전 오물 풍선 추가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한 탈북민 단체는 그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로 띄워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오는 27일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휴진. 의사들의 내부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 걸까요? 의협이 한 발 물러서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후 투쟁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8일 장외 집회에서 예고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27일 무기한 휴진은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27일 전면 휴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료계가 의견이 좀 덜 모아진 것 같고 회원들한테 어떤 공지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한 지역 의사회장은 내부적으로 호응이나 단결력이 없다며 무기한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회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차원의 무기한 휴진이 무산되면서 대형 병원 교수들의 휴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빅5가 한 번의 휴진에도 동력을 얻을까 말까인데 서울대병원도 빠져나가고 추진력을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과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일단 예고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인천발 일본해인 티웨이 항공기가 날개 표면이 뜯어진 채로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비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티웨이 항공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다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기가 갑자기 발이 묶였습니다. 승객들은 4시간 지연 끝에 한국에서 급파된 다른 대체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운항 예정이던 항공기 날개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던 겁니다. 채널A가 확보한 당시 항공기 사진입니다. 날개 끝부분에 빨간색 접착제가 드러나 있고 벌집 모양의 내부까지 훤히 보입니다. 표면이 떨어져 나간 것인데 날개 다른 곳 여기저기 긁힌 흔적도 있습니다. 플랩이라 부르는 날개 끝부분은 비행기를 떠오르게 하는 힘, 즉 양력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작은 날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칠 수가 있죠. 조종 장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이 어떻게 부러져 버리면 조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날개 플랩 겉면이 착륙 시점을 포함해 운항 중 뜯겨나간 걸로 보고 해당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또 티웨이의 항공기 전수조사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티웨이 측은 이륙 전 점검에선 이상이 없었고 착륙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티웨이는 문제 항공기 정비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했고 전수조사에서도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어제 동해안에서는 관광객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곧장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관광객을 구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거침없이 뛰어드는 남성. 야, 조심해!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큰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간 걸 보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빠진 거예요? 높은 파도 탓에 제대로 헤엄칠 수 없고 구조 장비도 없는 상황. 물길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이동해 관광객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냥 이런 훈련 많이 하지 않냐, 쟤? 높은 파도가 칠 때마다 사라졌다 보이기를 반복합니다. 가까스로 구조가 시작될 때쯤 서프보드를 탄 사람까지 합세하며 표류하던 관광객의 목숨을 기어코 구해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섰던 남성. 휴일에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 나온 해양 경찰이었습니다. 표류가 되어 떠내려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뛰어갔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더라고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든 행동도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국민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냥 외면할 해양경찰관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억 원대 환전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외화로 돈을 바꿔준다더니 현금만 챙겨서 달아난 건데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눈앞에서 일당을 놓쳐버렸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흰색 SUV 차량 뒤에서 경찰관이 담배를 피웁니다. 이후 SUV 차량과 순찰차가 차례로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지난 5일 현금 3억 원을 현장에서 싸게 외화로 환전해주겠다는 일당을 만난 A씨. 하지만 일당은 현금 가방만 챙긴 뒤 코인을 송금했다고 시간을 끌며 바로 환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은 저 차 트렁크에 있으니까 경찰한테 돈이라도 좀 지켜달라 했더니.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얘기만 듣더니 경찰서로 이동하자며 각자 차량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때 순찰차 뒤를 따라가던 환전 일당이 그대로 방향 바꿔 달아났습니다. 3억 원이 든 가방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적어도 앞에 차를 보내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위치 물어보면서 계속 가긴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차가 중간에 이제 빠질 줄은 몰랐던 거죠.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출국 금지해 수사하는 한편 출동 경찰에 대한 감찰 진정을 접수해 진상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더위에 희생된 사망자 무려 1,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이유가 크다고 해도 이 죽음까지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양산을 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낮 최고 기온이 52도나 되는 무더위를 참고 이슬람 성지 순례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엿새간 진행된 하지 기간에 더위로 숨진 사람이 1,3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순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300만 원에 육박하는 순례 비용을 내지 못해 더위에 무방비 상태로 순례길에 올랐다 변을 당한 겁니다. 83% منهم كانوا من الغير مصرح لهم والذين تعرضوا للعوامل المسافات الطويلة اللي ذكرتها. 폭염에도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찾는 건 무슬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지 순례 후엔 하지라는 칭호가 이름 앞에 붙는데 이슬람 국가에선 그 자체로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됩니다. 순례는 그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절대절명의 의무 이런 게 깔렸기 때문에 공식 여행사로 가장한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It was just a nightmare overall experience of a trip. They talked about not having the proper transportations. They talked about days where the company did not provide food for them.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이집트 정부는
성지순례 여행사 16곳의 면허를 박탈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러시아에서 경찰서와 종교시설들을 노린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희생됐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인 마하치칼라. 현지 시각 어제 이른 저녁부터 총성이 수차례 울려 퍼집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총격전을 벌이며 경찰서를 습격한 겁니다. 같은 지역의 정교회 성당에서도 총격전은 이어집니다. 같은 날 남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데르벤트 지역에서도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테러를 벌였습니다. 총기를 난사하고 화염병을 던져 성당과 회당 건물은 불에 휩싸였습니다. 두 지역에서 벌어진 테러로 경찰 15명을 포함해 정교회 신부와 경비원 등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괴한 무리 중 6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타스 통신은 당국을 인용해 괴한들이 국제 테러 조직의 추종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중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 테러로 추정됩니다. Безусловно, мы понимаем, кто стоит за организацией этих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так. Мы понимаем, какой це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ытались добиться. 다게스탄 공화국은 오늘부터 사흘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테러범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숫자 38.1이라고 쓴 이 스티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매긴 최대 38.1% 이 추가 관세를 중국 전기차 회사가 비꼬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되면 중국 내에서 사주자는 이 국민 여론을 겨냥한 애국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차가 만든 빨간색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한 남성. 38.1이란 숫자와 함께 EU가 엄선한 차량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더니 차를 몰고 떠납니다. 이달 12일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매기자 상하이차의 디자인 책임자가 이에 반발하는 뜻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그는 38.1을 기억하자는 선전 문구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38.1이 로고로 새겨진 스케이트보드와 의류, 컵 등 이른바 38.1 상품 이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EU를 비꼬는 동시에 내수 시장을 겨냥한 애국 마케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누리꾼들도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상하이차를 사야겠다는 등 동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자동차 회사가 관세 문제에 이처럼 성숙하게 맞서는 건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중국과 EU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파리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물론 이 축제 분위기도 있지만 파리에 오지 마라, 올림픽 재앙이라며 뿔난 시민들도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세계를 가다 조은하 특파원이 이 시각 파리 모습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올림픽 오륜기가 걸렸고 주요 관광 명소는 올림픽 행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달 26일 올림픽 개최를 앞둔 파리는 도시 전체가 올림픽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파리지행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는 올림픽을 한 달가량 앞두고 경기장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소음에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를 위해 불편을 참아야 하냐며 하소연합니다. C'est trop beaucoup de bruit ici? Oui, beaucoup de touristes ici tous les jours, ça c'est beaucoup de touristes.
올림픽 경기장 주변 도로와 일부 지하철역은 보안을 위해 벌써부터 통제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총 17개 역사가 봉쇄된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C'est catastrophique comme ce moment. On a du mal à travailler. Vous avez vu comment ils ont fermé. On a fait tout le tour. On a perdu presque 10 minutes.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바가지 요금은 파리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문제입니다. 파리시가 올림픽 기간 중 이용객 급증을 이유로 지하철 이용 요금을 2배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On espère aussi qu'après les Jeux, ça va revenir à la normale, quoi, comme avant. 여기에 소매치기 사건 같은 범죄도 늘면서 치안까지 불안해지자 일부 파리 시민들이 안티올림픽과 파리 방문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Don't come. Cancel everything. Cancel your flight. Cancel your Airbnb. Cancel your tickets. 일부 시민들은 개막식이 열리는 생강의 수질 정화를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 2조 원은 낭비라며 차라리 생강을 배설물로 더 더럽히자는 자조 섞인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적잖은 파리 시민들이 온몸으로 올림픽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관광청은 올림픽 기간 파리에 최대 1,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 사자마자 되팔면 신품의 2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입니다. 매장을 처음 찾은 고객은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원래는 언제쯤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국내 리셀 플랫폼을 검색하니 해당 가방이 정가의 2배인 3천만 원 중반대에 팔립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뒤집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 매장에서 버킨백 기본 모델인 검은색 버킨 25백 가격은 세점 11,400달러, 우리 돈 약 1,600만 원이지만 구매자가 곧바로 되팔면 2배가 넘는 23,000달러, 약 3,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셀 가격이 더 치솟는 건 희소성 때문입니다. 매장에서 버킨백을 손에 넣으려면 스카프 등 다른 제품을 1억 원 가까이 구매한 이력을 쌓고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기자 중 누구에게 판매할지 정하는 건 직원이라며 에르메스 매장에선 상대에게 먼저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건 직원이 아닌 고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반가운 일이지만 이 기업들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신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방그룹이 오늘 자녀를 셋 낳은 직원에 총 3,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복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 지원금과 난임 시술비도 지원합니다.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연에 한 4, 50명, 양육 지원금은 그 이상의 직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출산 예정이었는데요. 육아에다 출산의 부담이 적어지면서 둘째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출산 대책은 올 초 부영그룹이 자녀당 1억 원씩 지급하며 신호탄을 쐈습니다. 디어 쌍방울그룹도 셋째를 낳으면 총 1억 원을. 화장품 제조사 콜마그룹은 셋째 출산 시 총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쇄신과 2세 승계를 위한 밑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앞서 정부도 기업 출산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인생샷 촬영.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인생샷을 찍겠다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나 철길 위로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드넓은 바다, 영화 속 트램까지. 이런 풍경에선 사진 한 장 꼭 남기고 싶죠.
그런데 이곳이 도로 한복판이라면 어떨까요? 위험천만한 인생샷 촬영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왕복 4차선 끝 차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뛰어듭니다. 트램이 지나가는 순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배경과 비슷한 장소로 알려지면서 인생샷 촬영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도로 한 차선은 사진 촬영 대기 중인 이들이 아예 점령해버렸습니다. 수시로 도로로 뛰어들어가고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안쪽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통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곳곳에 차도 무단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배치돼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도리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요. 차가 오면 위험한 줄 아니까 사람도 피하고 차도 천천히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위험해.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이른바 인생샷 명소가 된 서울의 철길 건널목. 이곳에도 철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그대로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관리원도 없어 사진을 찍기 위해 철로 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돼가지고 센스도 달아놓고 막 안내판 해놨는데도 주말에도 와서 많이 찍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외근 촬영 같은 것도 가끔 와서 기차가 지날 땐 철로 앞 도로에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과 차량이 뒤섞이기 일쑤입니다. 차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차량이었네요. 제주에선 외돌개 절벽, 블루홀 등 촬영 명소에서 추락 사고 등이 잇따르자 해경은 아예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목숨 건 인생샷 한 컷이 마지막 인생 컷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데뷔 3년차 아기 호랑이 김도영이 무시무시한 맹수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만 20살, 올 시즌 가장 뜨거운 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폭염을 날릴 만큼 시원한 타구가 후공을 가릅니다. 무서운 속도로 베이스를 파고듭니다. 역대급 흥행 열풍 속에 펼쳐지는 치열한 선두 경쟁. 그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선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호타 준족의 기대주, 기아의 신예 김도영입니다. 지난 4월 프로야구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한 뒤 어제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며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한 겁니다. 올해 2024 시즌 김도영은 분명히 슈퍼스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 3년 차인 만 20살. 하지만 각종 타격 순위 상위권엔 김도영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아가 꾸준히 선두를 달리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김도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이제 시니티를 좀 벗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도 4승 2패, 3경기 연속 홈런을 친 김도영은 고비 때마다 빛났습니다. 넘어갑니다! 김도영의 역전발로 홈런! 스타성이란 이런 것이다. 김도영이 또 한 번 증명해 보입니다. 전반기에 이미 20-20을 달성한 빠른 페이스를 감안하면 국내 선수로는 24년 만에 30홈런 30도루 기록 달성도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습한 공기도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건조한 더위에서 습한 더위로 바뀌었는데요. 같은 기온이어도 이번 주 체감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기온도 오릅니다. 서울 기준 내일은 최고 27도지만 모레 30도, 목요일은 32도로 더 더워집니다. 비는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광주와 부산 등은 더 높은 위험 단계로 화상 위험이 크겠습니다. 오늘 곳곳이 황사 영향을 받았지만 내일은 차차 공기질이 회복되겠습니다. 새벽에만 경북과 울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 낮 기온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조금 낮겠습니다. 수요일엔 남해안과 제주에 장맛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의 백기투항으로 원구성은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왔죠.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 청문회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내용 본질보다는 윽박 지르고 모욕 주고 고성 경연장 같았는데요.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도 새기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민의는 아닙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